보호자분 아니시죠?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병원에서 한순간에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지켜온 시간도 쌓아온 자리도 전부 설명 없이 밀려나는 순간이요. 사람은 보통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상상합니다. 소리치거나 울부짖거나 누군가의 배신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말이죠.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했고 너무 조용해서 그게 시작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리 지르지 않고 울지도 않지만 가장 잔인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연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생각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27년 차였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 산 부부였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정한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자리에 익숙해진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말수적은 가장이었죠. 저 역시 그 옆에서 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내로서, 집안의 중심으로서, 가족의 보호자로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가 제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은 유독 병원 이야기를 꺼내길 꺼렸습니다. 정기검진 날짜를 물어도 대충 넘겼고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다가도 금세 말을 바꿨죠. 괜히 걱정시키기 싫다며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일정에는 제가 모르는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의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괜히 관계를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각자 숨쉴 공간도 필요한 거지.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아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더 바쁘게 움직였고 의심이 고개를 들면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웠고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보호자니까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그 순간까지도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지나쳐버린 균열들. 병원에 입원한 뒤 남편의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고 며칠만 지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도 했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라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입원 후 유난히 말수가 줄었습니다. 원래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의 결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말이 없어도 기척은 있었는데 그때의 그는 마치 제 존재를 의식적으로 지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병실에서 제가 의자를 끌어당기면 그는 미묘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물을 챙기거나 이불을 정리하면 고맙다는 말 대신 짧은 눈짓으로 대신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괜히 신경 쓰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건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제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설명은 제게 하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말은
늘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설명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그냥 서 있는 사람처럼 밀려났습니다. 하루는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저에게는 향하지 않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장면은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통화는 항상 제가 없을 때만 이루어졌고 제가 다가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회사 이야기, 업무 정리, 별일 아니라는 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불안은 밤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내라는 자리가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제 자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밀려난 자리. 며칠 뒤 주치의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입원 후 경과를 정리하고 이후 치료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함께 들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면담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뒤를 따랐고 복도를 걷는 동안 이상하리만큼 발걸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차분하게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유난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여러 번 드나든 사람처럼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남편의 보호자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를 그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요구할 자격도 항의할 위치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일어나 진료실 문 밖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카트가 지나가고 방송 안내가 흘러나왔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 의사의 설명, 질문, 그리고 남편의 대답. 그 사이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하자고요. 그 한마디가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면담은 끝났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아닌 이유가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가 제 지난 27년을 통째로 흔들어 놓게 될 줄도요.
병원 옥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복도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지를 스치는 손길, 발자국 소리, 금속 난간의 차가움까지 모든 것이 사소하지만 또렷하게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앞서 걸었지만 그 발걸음에는 무언가 긴장과 회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따라가는 저와 달리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어디에도 편히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옥상 문을 열자 도시의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머릿속은 잠시 정지된 듯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칼처럼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아래로 이어지는 병원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 상황에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남편은 난간에 기대어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요. 오래도록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감정을 압축한 듯 짧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의미와 그동안 숨겨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저를 배제한 이유까지도 말이죠. 제 머릿속에서는 그의 사과보다 먼저 다음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무너뜨렸는지까지도요. 그 여자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남편과 이어져 있던 관계였습니다. 이미 그 한마디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보호자분 아니시죠? 라는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선택이었음을 그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배제감과 불안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듯한 현실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왜 지금이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먼저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27년 동안 지켜온 자리, 믿고 있던 관계,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의 숨소리마저도 절망과 후회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계속 얼굴을 스쳤지만 차갑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정리하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제 마음속 허탈함과 분노를 씻어내고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명과 설명은 이미 늦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묻는 순간 제 인생까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27년 동안 나는 많은 걸 참고 살아왔습니다. 부부로서, 보호자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 침묵 위에서 관계는 유지됐고 제가 지켜온 시간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오고 진짜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변명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믿고 있던 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사라졌을 때 분노보다는 허탈감과 현실의 무게가 먼저 밀려온다는 사실을요. 그 침묵이 무너진 순간 제 선택만이 제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저는 이제 단순한 아내나 보호자가 아닌 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이 옥상, 차가운 바람, 묵묵히 서 있는 남편, 그리고 긴 침묵은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뒤 저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얼굴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7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처음 걷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노보다 먼저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삶, 남은 시간, 그리고 제가 설 자리에 대한 계산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그 전화들을 모두 받지는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이미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부동산 관련 문서들, 그동안 남편이 관리해 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몇몇 보험의 수익자는 제가 아니었고 긴급 연락처에도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느꼈던 그 배제감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 서류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정에 매달리는 건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선택이라는 걸요.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보호자가 아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요. 그리고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참고 버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찾는 사람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인식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제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부부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차갑고 또 명확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보호자 등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공식 보호자는 처음부터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보조 연락처에도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어색함과 배제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밀려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비워진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어떤 결정들이 제목 없이 이루어졌는지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제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놓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27년의 침묵이 순간 무책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적어도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껐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늘 누군가의 상태에 맞춰 조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그제야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묻지 않자 그가 설명하려 들었고, 제가 움직이자 그는 뒤늦게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드러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더 잃게 될 것인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인생의 주도권만큼은 되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압박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해온 건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동안 병문안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위로 뒤에는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생각인지,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저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숨겨진 관계는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는 반쯤 알려진 이야기였고, 다들 제가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는 사실을요. 그 믿음이 그들의 편의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진실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확인한 사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 보호자가 제가 아니라는 점,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점. 그 말만으로도 상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과정과 관련해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입장인지가 그제야 다시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존재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보호자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책임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은 앞섰지만 책임은 끝까지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랑으로 지켜진 자리가 아니라 편의로 유지되던 자리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편의가 흔들리자 사람들의 진짜 선택이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자 남편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설명, 늦은 후회, 그리고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암시.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이미 한참 늦은 뒤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고 있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판은 생각보다 쉽게 뒤집힌다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관계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이 모든 침묵의 결과가 누구에게 더 가혹해질지가 정해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오히려 속도를 늦췄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 늘 참고 버텨온 사람의 방식이지. 이제는 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이 먼저였겠지만 그때의 저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누가 알려주느냐보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의 기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혼 이후의 시간, 제가 맡아왔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대신 감당해 왔는지 말로 주장하는 대신 사실로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차례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물건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러 오는 방문이라는 걸요. 저는 날짜와 시간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을 앞두고 주변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래 산 부부인데 그래도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들. 저는 그 말들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건 늘 피해자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연락은 잦아졌고
말은 길어졌으며 후회와 변명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는 걸.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제 남은 건 그가 마주하게 될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제가 침묵으로 감내해온 시간만큼 결코 가볍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짜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한 날 남편은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태도가 그랬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고 굳이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은 늘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이미 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길었고 반복적이었으며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효력을 잃은 설명들이었습니다. 설명은 진실을 바꾸지 못하고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큰 압박이 됩니다. 그가 말을 멈췄을 때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분하게 감정 없이 제가 확인한 사실들, 그동안 제가 맡아왔던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선택할 방향,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에서 잃는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이다 같은 장면은 상대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득도 변명도 의미가 없다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관계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날 이후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가 아니라 누가 현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그리고 그 끝이 제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다음 단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공허로 느껴질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제 위에 얹혀있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고 판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모든 결론이 끝나 있었으니까요. 법적인 절차는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니 일은 오히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에 비해 얼마나 불균형했던 구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그제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참고만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습니다. 후회와 미련을 섞은 말들이 몇 번 더 전해졌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 사람의 보호자도 그 관계의 중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적인 확인을 위한 전화였지만 담당자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던
그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보호자분 아니시죠? 그 한마디로 무너졌던 제 자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어도 괜찮았고 누군가의 곁에 서 있지 않아도 제 인생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건 배신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믿었던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밀려나는 경험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누군가의 삶에서 조용히 뒤로 밀려나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보호자가 아니어도 선택받지 않아도 당신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가 진짜 당신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선택 앞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